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내입니다. 앤서야. 오, 앤서만이 유일하게 컨셉을 컨셉에 유지하는 녹아들었다. 자, 오늘도 댓글과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해 볼게요. 나래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에도 55,555원을 계좌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무슨 의미인지 너무 궁금해요. 오. 아, 그건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감탄사라니까.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로. 그럴 수 있겠다. 아유, 큰돈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보라고마님께서 5,000원 계좌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 이번에도 많이 달렸던데? 근데 저번에 그 무생무치 얘기가 청취자분들한테 되게 꽂혔나봐.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햇띠님이, 햇딘님이, 저번에도 댓글 적고 싶었는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남겨야겠다 싶어서 적는다고 하시면서, 지지익선에서 천천히 그러나 발전을 계속하는 사람은 앤서님이 독보적인 것 같다. 매 화 들으면서 성장하고 달라지는 게 들리는 건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사실 아이돌 덕질의 필수 덕목 아닌가요? 성장캐?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우리를 아이돌에 대입할 정도인가? 아니, 그렇게 해야 이제 팬이 좋아하고 또 마음을 주더라. 애정을 또 갖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성장캐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광복절 편. 광복절에 일본을 간다고? 반일편. 네. 이 편이 사실 저희 2편이었나요? 우리 그 제목을 바꾸네. 만에 했던 게 뭐였죠? 제목으로 어그로 끌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국이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게 이 에피소드 맞나요? 네, 원래 맞아요. 제목이 뭐였죠? 원래 제목이 원래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바꾸려다가 이제 방송 중에 이걸 언급을 했어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자. 그대로 했던 올라간 거죠. 거구나. 네네. 저는 그때 약간 이럴 때 어그로를 안 끌면 언제 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역시 사고 방식이 진정한 방송인은 달라. 아니 저희는 이제 어그로를 끌어야지 되는 방송이라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래서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왜 그렇다는 걸 했는데 결국에는 원래대로 올라간 거다. 오케이, 시기적으로 좀 공교로웠죠. 업로드 시점이. 맞아요. 저희가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일본에 대한 감정이 격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업로드할 때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면서 사실 결정은 옛날부터 됐죠. 그쵸? 이제 실제로 방류를 시작하면서 지금 반일 감정이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데 왜 굳이 먼저 뻥 차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냥 올렸는데 그렇게 어그로도 안 끌렸죠. 맞아요. 사실 우리 채널이 어그로 끌 만큼 그게 안 된다. 영향력이 없다. 근데 우리 드디어 팟빵 5,000명 넘었던데? 안 넘었던데? 나 아까 넘었어요, 직전에 넘었어요. 보니까 넘었던데? 제 거 업데이트 안 됐나 봐요. 저는 아직 4,957로 되어 있어요. 구독자? 그 사이에 막 누가 구취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도 아니야. 그쵸? 지금도 그래요? 나 5,000이라고 업데이트 해야겠다. 떠 있고. 뭐야. 축하해요, 얘들아. 고생 많았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았다, 진짜. 그 플로도 1,532명. 진짜. 굳건하게 1,500명대를 지키고 있고. 어쨌든 갑자기 다른 얘기를 했네. 내가 읽고 싶었던 댓글이 뭐였냐면 이제 그 반일편에 안느님 노제팬 안 한다니까 괜히 섭섭하다는 콩피아님의 댓글을 읽고 싶었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는 원래 좀 냄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반일 감정이 막 올라오면 저도 또 편승해서 또 노제팬 하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셔라.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보고 싶은데 저는 최근에 북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요즘 북한 근황해가지고. 맞아. 근데 유튜브에 재밌는 댓글이 달렸어요. 시국이 시국인데 언제까지 색깔론 타령인가? 점점점. 이렇게 테이크 1403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북한의 근황을 공개해도 이게 색깔이 묻는군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읽고 계속 복기를 해봤어요. 우리 방송에서 색깔 얘기를 했던가? 그냥 단순한 수치 얘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안 들으신 거죠? 아예 그냥 안 듣고 이제 제목만 보시고 앞부분만 들으셨다가 댓글 다신 건가? 원래 기사 댓글들도 대부분 기사 안 읽고 달린 댓글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뭐 들으셨을 수도 있죠. 들으셨을 그쵸?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말로 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너가 대통령이 되면
법례가? 하고 싶은 뭐 그러니까 꼭 이걸 발의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걸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장난삼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위에는 북한이 있죠. 북한 좋아한다고 하면 빨갱이죠. 그치. 우측에 일본 있죠. 일본 좋아한다고 하면 쪽발이죠. 네. 명확하네. 좌측에 중국 있죠. 중국 좋아한다고 하면 또 속국이죠. 그래서 참 한국 어렵다. 이웃 나라를 언급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위치에서 언급만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쥐덫과 같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영세 채널도 그냥 이 소재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네 색깔론 이렇게 댓글이 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확실히 참 한국에서 뭔가 사회적인 현상이나 외교적인 걸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언제까지 존댓말 할까요? 적당히 좀 해. 그래서 아마 이제 뉴브를 듣는 분이 이제 댓글을 단 것 같은데 이제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런 것까지 약간 그런 느낌이 받았던 댓글이었다. 내가 시원하게 얘기해줘? 아니요, 이게 내 시원한 감정인데. 참도록 할게. 오늘 내용으로 또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누가 그거 하지? 오랜만에 김범래가 와, 발제를 준비해왔다. 얼마 만에 하는 거야? 너 발제? 그게 내가 안 한 거야? 그동안 말제매 네가 편했지. 저번에 이제 영화 얘기를 하다가 오펜하이머 얘기를 나왔는데 이제 안느가 자기 추가 녹음이라도 할 테니 오펜하이머 얘기를 해달라. 제발 해달라. 제발 해달라. 그리고 난 거기다 대고 아니다. 절대 안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지금 오펜하이머 컨텐츠 너무 많고. 지금 너무 호들갑이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근 댓글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범래님이 이제 해줄 때 된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고 범래님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 있었어. 어디에? 유튜브? 팟빵 댓글에 범래님의 그런 소재를 선정하는 기준을 응원한다. 존중한다. 요즘 오펜하이머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펜하이머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다기보다는 내가 2021년 11월에 준비했던 발제가 하나 있어. 안 올라왔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준비를 하고 안 했던 게 있는데 그 발제의 이름이 세계 최강의 무기라는 소재로 내가 발제를 준비해 놓은 스크립트가 있어. 안 했지만.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핵폭탄 얘기가 나오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폭탄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리틀보이 팬맨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이 딱 그 발제문을 하면 맞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오펜하이머 얘기를 조금 붙여서 준비를 해왔다. 굿 타이밍이네. 다들 영화관에서 봤어? 나는 못 봤어. 아직 안 봤어? 범례는? 나는 봤지. 진짜 재밌어. 알겠어. 아니 바비도 안 보고 오펜하이머도 안 보고 나 원래 영화관 잘 안 가. 슈퍼마리오만 봤어. 근데 오펜하이머를 내가 딱 보고 바로 지직선이 생각이 난 거야. 그리고 바로 김범례가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우리 슬랙에 올렸잖아. 언제 해주실 거냐고. 그거를 오펜하이머를 보고 바로 올린 거야. 관람을 하고 바로. 왜냐면은 나는 오펜하이머를 보고 뭐 범례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범례는 보다는 이제 내가 좀 더 일반인 시선에 가까울 거 아니야. 나도 일반인이야. 그래도 좀 알잖아. 그냥 뭐 스토리를 좀 알긴 하지. 나도 그래도 과학자들은 꽤 아는 편이란 말이지. 우리 그치. 진행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도 보는데 저 사람들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게 너무 많았어. 거기 등장인물들이 진짜 많거든. 엄청 많지. 그냥 슥슥 스쳐 지나가는데 막 거물 과학자들 막 이런 그치, 사람들이 그치. 많아. 근데 대부분 이제 아인슈타인만 알아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을 거란 말이야.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궁금증 도대체 누가 풀어주나? 범례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회차가 맞아? 그건 아니야. 그치? 근데 어쨌든 오펜하이머가 왜 그렇게 파생 콘텐츠가 많은지 난 영화를 보고 깨달았어. 이거는 영화 단독으로는 소화하기가 좀 힘들고 주변 지식들이 합쳐져서 마치 이제 박물관에 가면은
그걸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 그치, 뭐라고 그치. 하는 거. 도슨트? 그걸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파생 컨텐츠가 많은 것 같다. 아마 안느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겠지? 왜 독일인인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있었는가? 그거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미국에 있잖아. 영화를 시작하면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있잖아. 근데 사실 독일 사람이잖아. 맞아, 아인슈타인은 맞아. 특허청에서 일하던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나오지. 유튜브 같은데 보면 유대인 핍박이 있었고 그 당시 독일에는 이제 나치 정권이 자리를 잡을 때쯤이지. 이미 이제 영화 자체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지만 이제 나치의 이제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이제 영국을 거쳐서 혹은 뭐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많이 피신을 왔었지. 그 중에 한 명이 또 아인슈타인이었던 거고. 맞아. 그러니까 뭐 내가 영화를 보고 아 이건 진짜 꼭 AS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들이 많다. 맞아. 이런 게 되게 많았어. 범인은 또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도 이제 영화를 같이 본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거기 이제 파인만이 나오잖아. 리처드 파인만. 젊은 시절에 리처드 파인만이 나오지. 근데 우리는 파인만이랑 친숙하잖아. 많이 엄청 했었지. 많이 다뤘잖아.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 파인만,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핵폭탄을 구경하는 자리에서 파인만 혼자 그런 장면이 나와. 너 뭐 안경 안 껴? 그거. 안경 가리개. 끼고, 그치. 안경 끼고, 군 바르고. 안 해? 했는데, 자기는 차가 선팅이 돼 있어서 뭐 볼 수 있대, 그냥. 뭐 그런 느낌이 그냥 쓱 지나가, 그런 장면이. 근데 이제 그거는 아는 사람은 보면은 파인만이 그런 썰이 있었다. 파인만의 핵폭탄을 맨눈으로 봤다. 라는 썰이 있대. 그거를 재현을 해낸 장면이었다.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좀 재미있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장면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거기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지만 이론 물리학자가 있고 실험 물리학이 있지. 맞아. 근데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를 정도로 위험한 실험이니까 다 계산을 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선글라스도 끼고 뭐 분칠도 하고 다 하자고 한 건데 리처드 파인만이 계산해 보기로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거야. 차 안에 타 있기만 해도 선팅된 유리만 있어도 선팅된 유리만 있어도 트리니티 실험 정도의 폭발력과 그런 빛의 섬광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열도 아마 여기까지 안 올 것이다. 근데 그런 이제 리처드 파인만의 썰도 있지만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끼리의 약간 그런 너가 틀렸고 기싸움? 내가 맞다. 그런 게 이제 얼마나 많았겠어. 거기 유명한 정말 대단한 이론 물리학자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래서 실제로 회의하다가 싸우는 장면도 나오지. 그런 것도 약간 표현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재밌는 디테일 중에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나오지. 초반에 영화 초반에 오펜하이머가 하이젠베르크를 찾아갔었는지 어쩌다 만났었는데 거기서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하이젠베르크는 나치에 부역을 해서 나치에서 핵폭탄을 만들지. 나중에 이제 경쟁이 되지. 오펜하이머랑 경쟁이 되는데 그런 장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 나치에서 감속제로 중수를 사용한다라고 했더니 미국 쪽에서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 기억나. 거기서 이제 나치가 중수를 사용한다.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중수를 이제 감속제로 쓰려고 했다. 이런 건데 미국에서 이론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바 중수를 쓰면 안 돼. 성공을 못 해. 그래서 흑연을 쓰나?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디테일도 앞에서 만났던 하이젠베르크가 나치 시절에 계산을 잘못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중수를 쓴다는 첩보를 받고 우리가 더 빠르다. 우리가 나치보다 한 발 앞서고 있다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지. 그 막 들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과학자들이 다 발표도 하고 뭐 그때 얘기도 하고 글도 쓰고 막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치 쪽에 있었던 그 과학자들이 나중에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좀 본인들도 아는 거야. 이게 나치 히틀러 손에 들어가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서 또 좀 계산 오류도 좀 내고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모르지. 진짜로 실력 부족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는 진위를 판단할 그게 없지. 그래서 오늘 범례의 발제가 매우 기대가 된다. 근데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한 디테일을 다 하나하나 톱파보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무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사실 무기 발전사, 내가 또 이제 전쟁사, 역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아. 무기의 발전사에서 이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핵분열 폭탄. 음. 핵분열 폭탄이 가지는 위상이 굉장히 커.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 이게 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핵폭탄을 발명했지만 쥐는 쥐덫을 발명한 적이 없다. 오, 멋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멸할 무기를 직접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맞지. 그리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그 뭐랄까 위치라고 해야 될까? 아인슈타인이 너무너무 당대에도 너무 유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서명을 직접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서명이 들어갔지만 그걸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 정도가 서명을 해줘야 트루먼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이 어떻게 보면 팔린 거지. 그래서 이제 핵폭탄 개발 자체에 그렇게 엄청 적극적이었던 분도 아니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치. 앨런 머스에 오지도 않잖아.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그럼 핵폭탄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의 무기 그거는 이제 구분을 위해서 예전엔 그냥 폭탄이라고 했지만 구분을 위해서 재래식 폭탄이라고 하지. 화약폭탄.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폭발물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다 재래식 폭탄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폭발물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 사실 뭐 중국의 화약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뭐 중세시대까지 가야 될 정도로 멀지만 우리가 그래도 화학 반응에 의해서 넓은 범위로 살상력을 가질 정도로 큰 폭발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다이너마이트부터 시작을 하지. 다이너마이트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누구죠? 누군데?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다. 이게 청취자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분 그리고 그분이 이름을 딴 상이 있죠. 퓰리처. 퓰리처는 아니고 노벨. 노벨. 노벨이죠. 노벨. 그런 대사가 나와요. 노벨상을 개발한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노벨이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엄청난 무기를 개발한 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죄책감을 느껴서 죽기 전에 노벨상을 제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을 후원해달라? 뭐 이랬던 거 아닌가요? 약간 비슷한데 우선은 재래식 폭탄의 큰 위상을 가지는 폭발물이 이제 다이너마이트인데 알프레드 노벨이 1867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핵폭탄 개발과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때 이제 특허를 낸 상품의 이름이야. 우리가 데일밴드, 봉고차, 마데카솔 이런 느낌.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니트로글리세린게 그냥 폭탄인데 그게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으로 팔았던 거고 그게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우리가 모두 그냥 뭔가 길쭉하게 생긴 폭발물을 다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자기가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는 굴착용으로 공사용으로 만든 거야. 터널을 뚫는다든지 뭐 터널이라는 게 우리가 지나가는 터널 아니더라도 굴착을 할 때 이제 그걸 쓰려고 한 건데 첫 번째로 노벨이 아차 싶었던 순간은 이 폭발물 사고로 동생이 죽어. 그리고 공사용, 굴착용으로 개발된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쓰이기 시작해.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전쟁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앤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다이너마이트가 살상용으로 쓰이는 거에서 좀 회한을 느끼고 자신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노벨상을 제정하는데 쏟아부었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계의 이 폭탄인 다이너마이트는 우선 상온에서 폭발하면 이 폭발의 원리부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펑 하고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부피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그게 시작이야.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예로 들면 지금 앞으로 나올 핵폭탄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 폭탄의 살상력이지만 폭발하는 순간 부피가 1200배가 늘어나. 그러면 뭐 이 녹음실 안에 작은 야구공이 하나 있는데 얘가 정말 0.1초 만에 1200배가 부푼다. 그럼 우린 다 갈기갈기 찢어졌겠지. 날아가는 거지. 너무 빨리 터지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늘어나면서 5000도 이상, 섭씨 5000도 이상의 이런 온도를 내뿜는 거지. 열을 내뿜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살아있는 생물은 죽일 수 있는 살상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정도의 폭탄이 개발이 되고 전쟁터에 쓰였을 때도 엄청난 살상력을 가지고 있었지. 뭐 그 전까지는 1차 세계대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어. 대량 살상이 가능해지는 무기들이 나오면서 폭발물도 나오고 기관총도 그 당시 처음으로 나오고 하면서 좀 많은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것도 신기할 노릇인데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원자폭탄이 개발된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예전에 전쟁의 선물이라는 에피소드를 했지. 그거 재밌었지. 2019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쟁이 주는 다급함, 조급함 이런 게 과학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정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지 100년이 안 된 인류가 그 짧은 시간에 원자폭탄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그때의 인류가 가진 조급함의 크기가 얼마나 컸나 그걸 좀 가늠할 수 있는데 우선은 영화에서 나오다시피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각각 원폭이 하나씩 떨어지지. 우라늄 원폭 하나, 플루토늄 원폭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영화에서 또 재밌는 사실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그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켰던 그 두 발의 원자폭탄 그걸 떨어뜨리고 미국은 뭐라 그랬냐면 원자폭탄 더 맞기 싫으면 항복해라. 근데 그건 처음 떨어졌을 때도 그랬어. 처음에 떨어졌을 때도 한 대 더 맞기 싫으면 항복해라. 근데 일본이 묵살했을 거야. 그리고 항복을 안 했구나. 뭐 얼마 지나지 않아. 4일 뒤인가 뭐 5일 뒤쯤에 바로 또 하나 더 떨어지지. 바로 한 게 아니었구나. 좀 텀이 있어. 며칠의 텀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얘기해. 또 맞기 싫으면 항복해라. 근데 이제 두 대를 맞고는 일본이 항복을 하지. 썰에 의하면 처음에 그 당시 이제 일왕이 있겠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일왕한테 보고가 올라갔대. 미국에서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주변이 초토화됐고 아예 그냥 황무지가 됐고 사람이 뭐 10만 명이 넘게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일본 군부에서 안 믿었대. 그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호들갑 떨지 마. 그때는 영화잖아 그런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돼. 영화에도 없었지 그런 게. 그리고 뭐 이게 지금처럼 뭐 사진을 찍어서 뭐 인스타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치. 근데 동일한 보고가 2번 올라오는 걸 듣고 아 이건 진짠가 보다 해서 이제 무조건 항복. 그러니까 무조건적 항복이라고 하지. 아예 일본이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항복을 하지. 근데 여기서 웃긴 건 한 발이 더 없었다는 것. 두 개가 끝이었다. 영화에서 나와. 영화에서도 2발을 만들었다고 나와.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 한 번 더 맞기 싫으면 항복해 그 마지막 말은 블러핑이었어. 실제로도 없었고. 물론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었겠지. 레시피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한 번씩 떨어질 정도로 짧은 텀으로 한 번 더 떨어뜨릴 폭탄은 없었다. 핵폭탄은 없었다. 그런 또 썰이 있는데 이 떨어진 각각의 폭탄의 이제 폭발력 이거를 보통 이제 킬로톤으로 표시를 하지. 그래서 뭐 히로시마에는 15킬로톤 위력의 폭탄, 나가사키에는 21킬로톤 위력의 폭탄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킬로톤 아마 폭발물의 살상력이나 위험을 얘기할 때 이 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TNT 폭탄이라고 하는 재래식 폭탄의 살상력을 혹은 그 위력을 1이라고 놨을 때 그거의 몇 배냐를 보는 거야. TNT라는 폭탄은 들어본 적 있지? 나 영화에 나오지 않아? 영화에도 나오고 약간 그 게임 같은 데서도 TNT 폭탄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지. 그래서 뭐 중요할까 싶긴 한데 이게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이라는 그런 폭탄인데 정말 안 중요할 것 같아. 그걸 줄여서 앞 글자 하나씩 따서 TNT. 이제 TNT 폭탄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1로 봤을 때 TNT 이 킬로톤으로 15킬로톤의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TNT 폭탄을 15,000톤을 동시에 터트린 거랑 똑같았다라는 뜻이야. 그지. 킬로가 이제 1000배잖아. 그치, 킬로가 1000배니까. 재래식 폭탄을 15,000톤을 터트리려면 그거 운송하는데도 그러니까. 한 세월이 들 텐데 그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일본에 2발 딱딱 떨어졌어. 그리고 영화에서 보듯이 환호를 하지. 이것 때문에 이겼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전쟁 영웅이 되는데 이렇게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보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왜냐면 쟤네는 저런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갖고 있으면 뭐 협상이 안 되잖아. 그치. 지금이야 미국이 굉장히 젠틀한 나라지만 옛날엔 그렇게 젠틀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야. 양아치들이잖아 걔네. 그치.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영국 출신들이 좀 그런 게 좀 있긴 하지. 양아치류가 있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특히 이제 소련을 시작으로 해서 너도 나도 원자폭탄 개발에 힘을 써. 그리고 원자폭탄을 개발해야겠다. 미국이 저 정도 폭탄을 쓴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레시피는 어디 있지? 미국에 있잖아. 그럼 미국에서 정보를 빼와야지.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간첩으로 몰리는 거야. 왜냐하면 소련에서 비슷한 규모의 폭탄을 실험했다라는 게 전해지거든. 근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투르먼 대통령 승인 받고 과학자들 모아서 진짜 피똥 싸면서 겨우겨우 만들어냈던 폭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단시간 내에
이걸 처음 전 세계가 보게 된 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때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소련 적대국이 이걸 만들 수 있냐. 만든 걸 확인을 한 거야 미국이. 어떻게 확인했어? 이거는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핵폭발 실험은 느낄 수밖에 없어. 지진파가 나오거든. 그거를 한 거구나. 지진파도 나오기도 하고 사실 스파이가 그 당시 냉전 시대 때는 스파이가 워낙 많이 활동을 할 때라서 모를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개발을 하고 소련에서 원자탄을 개발했다는 거를 미국이 알자마자 그럼 미국은 뭐 해야 돼? 더 큰 거? 더 큰 폭탄. 원자탄을 만들었어? 그럼 우린 그거보다 더 센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시 소집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거기서 영화에서 나왔던 에드워드 텔러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등장을 해. 외국인으로 나오잖아. 그 텔러가 누구냐면 오펜하이머한테 계속 시비 터는 사람 한 명 있어. 그 수소폭탄 했던 맞아. 그 사람이잖아. 원자탄을 왜 만드냐? 수소폭탄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지. 수소폭탄은 어떻게 만드는데 원자탄이 필요해. 그래서 막 웃는 장면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 웃음을 사는데 뒷부분에 가면 그 텔러라는 사람이 계속 수소폭탄을 주장을 해. 그리고 그때쯤 가서는 오펜하이머는 이런 대량 살상 무기의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수소폭탄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한단 말이야. 이건 영화에도 나와. 그래서 더 간첩으로 불려. 그치. 너는 왜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더 큰 폭탄을 갖겠다는데 그걸 반대하고 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만들면 안 만드는 거지.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비슷한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안 만든다고 하냐 이러는 거지. 이 새끼 소련 사람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스파이네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소폭탄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미국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이때 이제 오펜하이머가 제명됐을 때지. 수소폭탄 개발이 승인을 받으면서 이 에드워드 텔러라는 사람이 완전 중심으로 떠올라. 수소폭탄 개발의 중심이야. 오펜하이머만큼의 역할을 했다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 에드워드 텔러라는 과학자는 1951년 11월 1일 미국이 비밀리에 진행한 수소폭탄 폭발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수소폭탄의 아버지, 뭐 수소폭탄의 창시자라는 이런 타이틀을 달고 이름을 날리게 돼. 이 수소폭탄이 왜 원자탄 다음에 개발됐느냐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수소를 터트린다, 뭐 수소폭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처음에 기폭, 이게 폭발이 생기게끔 하는 그 트리거라고 할까? 이 트리거가 핵 분열 폭탄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폭탄으로 쓰던 게 핵 분열 폭탄인데 그게 아니라 핵 분열 현상을 기폭제로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더 큰 폭발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수소폭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라고 했더니 핵폭탄이 필요하지.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 핵 분열이 기폭제가 돼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핵 분열 폭탄이 엄청난 크기로 터지는 게 이 수소폭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복잡하고 이거는 핵 분열 폭탄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그 뒤에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도 높고 에드워드 텔러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이거를 예전부터 해야 된다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울람이라는 또 물리학자가 많은 걸 제시를 하면서 텔러 울람 설계라는 이름이 붙어. 텔러 울람이 고안해낸 수소폭탄의 방식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하고 이게 좀 더 유명해진 계기는 1952년, 1년 뒤에 남태평양에 있는 애니웨톡 환초지대.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뭐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그냥 작은 섬이 하나 있는 거야. 여기서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번 더 해. 여기서 각각 500킬로톤짜리 하나, 500킬로톤이면 이미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아득히 뛰어넘었지. 그리고 하나 더 10메가톤 실험을 해. 그리고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이 섬이 구멍이 뚫려.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구글 지도에서 이 남태평양의 애니웨톡 환초지대를 드래그 해보면 갑자기 이렇게 길게 열도처럼 길게 생긴 섬의 한가운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그게 실제로 수소폭탄을 실험했던 곳인 거야. 그래서 영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에드워드 텔런이 얘기한 것처럼 원자탄, 핵분열 폭탄 만들어봤자 의미 없다. 왜냐하면 수소폭탄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던 거지. 물론 시기상 그 폭탄을 그때까지 만들 수 있었느냐는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그치. 결과적으로는 맞았던 거고 근데 여기서 미국이 이 냉전 체제의 이런 뭔가 군비 경쟁을 끝내지 않고 계속하거든. 그래서 1954년 또 2년 뒤에 이건 정말 유명한 실험인데
캐슬 브라보라고 하는 수소폭탄을 태평양에 있는 마셜제도 비키니 섬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해. 이건 굉장히 유명해. 15메가톤의 위력을 가진 폭탄을 실험을 한 거야. 이제 15메가톤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거지. 아까 그게 15킬로톤이었으니까. 1000배 정도 되는 강력한 폭탄을 태평양에서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 이 15메가톤의 엄청난 위력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론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실험하려고 했던 폭탄보다 3배 크게 터져. 와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메가톤 정도 실험해볼까요? 이랬는데 3메가톤이 터진 그런 느낌인 거지. 엄청 그래서 커진 거잖아. 엄청나게 크게 터졌는데 크게 터져서 문제가 되진 않아. 왜냐하면 태평양에 있는 비키니 섬이라고 하는 사실상 사람도 없는 섬이고 그 트리니티 실험 영화에서 나오듯이 다 엄청나게 멀리 이론 물리학자가 계산한 영향력보다도 멀리 이제 거기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가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노출돼. 아, 그랬겠다. 이게 핵분열 일으키고 핵융합 일으키고 핵분열을 일으키는 건데 거기서 계산이 틀려가지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태평양에 흩뿌려져. 이게 줄줄줄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폭발을 했잖아. 빵 하고 폭발했잖아. 그래서 방사능 낙진이라고 하지. 낙진이 태평양 그 주변을 완전 뒤덮어.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최악의 방사능 참사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폭심지 이 실험을 한 그 중심지로부터 100km가 넘는 곳에 있던 거주자가 방사능에 피폭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터진 거지 이 정도면. 그리고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사능 낙진이 이 마셜 제도에 흩뿌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워낙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사건이어서 썰에 의하면 갑자기 좀 귀여운 썰인데 스폰지밥 알지? 스폰지밥이 어느 도시에 사는지 알아? 비키니시티? 샌프란시스코. 알지. 비키니시티에 살지. 그 비키니가 거기라는 썰이 있어. 이 실험을 한 곳이 비키니 아일랜드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많이 유명해진 거지 이쪽이. 그래서 사실 이 방사능 낙지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이후로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그때만 해도 방사능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거는 뭐 이미 밝혀졌을 때긴 한데 그렇게 전 세계에 뭔가 이목이 집중되던 그런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 방사능 낙진이 굉장히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태평양은 지금 뭐 일본에서 방사능 폐수를 또 이렇게 뿌린다고 해서 난리지만 이 냉전 시대 때 엄청난 양의 핵폭탄 실험을 했던 곳이야.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태평양에 누출됐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추산하기로는 미국이 내륙과 해안을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태평양에서도 하고 미국 내륙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했지만 1000번이 넘는 핵폭탄 실험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 많이 했네. 엄청나게 했어.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뭐 얘기했던 이 브라보 사건은 많이 알려졌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방사능 낙진이 발생했던 핵폭탄 실험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 반미감정 들어. 그러니까 그때 아마 지금처럼 뭔가 전 세계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라면 엄청난 질타를 받았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하지도 못했겠지. 맞아.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방사선에 대해 무지했냐면 미국이 핵폭탄을 적군에게 떨어뜨려. 뭐 히로시마든 나가사키든 떨어뜨려. 그러면 그 주변이 초토화되겠지만 잔여 병력이 있을 거 아니야. 살아남은 사람. 그렇지. 그 살아남은 병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폭심지 방향으로 보병을 투입하는 작전이 있었어. 이런. 그러니까 약간 수류탄을 던지고 폭발이 나면 부상병들이 생기면 그걸 소탕하러 보병이 들어가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재래식 폭탄처럼 핵폭탄을 터뜨려 놓고 그 폭심지를 향해서 보병을 투입하는 작전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사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 시절인 거지.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얘기는 요만큼 하고 소련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해보면 지금 미국이 핵폭탄 만들고 소련이 만들고 그래서 소련이 핵폭탄을 만들었어? 그러면 미국은 수소폭탄으로 간다. 승인 받고 에드워드 텔러가 칼춤 추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수소폭탄 기술력도 소련이 가지게 돼. 사실 지금은 소련이 좀 우습게 묘사되는 영화도 많지만 당시에 G2국까지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돈도 많고 유능한 과학자들이 많았는데 소련도 이에 질세라 강력한 수소폭탄을 계속 만들고 아시는 분이 많을 수 있는데 차르본바라는 수소폭탄 실험을 한 번 해. 몰라. 이게 왜 유명하냐면
현재까지 2023년 현재까지도 인류가 터트린 가장 강력한 폭탄이야. 그 이상 강력하게 터진 게 없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핵폭탄의 무게만 폭탄을 이렇게 가져가서 낙하를 시켜서 터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터트려야 되는 폭탄의 무게만 27톤이야. 아이고. 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긴 게 만들고 봤는데 자 만들었다. 자 이제 떨어뜨려 볼까? 근데 실을 비행기가 없는 거야. 너무 커서. 그러네. 그래서 수송기를 개량을 해서 다 뜯어내서 이 폭탄을 실었다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폭탄인데 이 차르본바의 위력은 50메가톤. 아까 그 비키니시티 뭐 비키니섬 어쩌고 했던 게 15메가톤이었거든. 근데 이게 50메가톤이니까 캐슬 브라보의 3배 이상 강한 폭탄인 거야. 이게 북극해 주변에 있는 노바야제밀라라는 섬 주변에서 실험이 됐고 위력은 이게 사실 팟캐스트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인데 좀 얘기를 해보면 폭탄을 떨어뜨리고 가는 비행기가 있겠지.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린 건데 그 비행기가 추락할 뻔했어. 추락은 안 했구나. 다행히 안 했는데 그 추락을 안 한 것도 웃겨.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차르본바가 터지면 그 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가 못 돌아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차르본바에 낙하산을 매달아.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천천히 떨어지게. 자유낙하를 하는 속도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도 비행기가 탈출을 못해. 그래서 그거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차르본바에 낙하산 매달고 떨어뜨리는 그 영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폭탄이었고 아까 100km 밖에서 그 브라보 폭탄 터졌을 때 피폭됐다 그랬잖아. 이거는 피폭이 아니고 100km 밖에 서 있는 사람은 3도 화상을 입어. 그 정도로. 이게 100km라는 게 서울에서 한 대전 거리 돼. 서울에서 차르본바가 터지면 대전에 있는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탄인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열기고 사실 열기는 멀리 못 가지. 충격파가 더 멀리 가는데 900km가 떨어진 핀란드 가정집의 유리가 깨져. 미쳤다. 핀란드는 알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무슨 죄야. 갑자기 그냥 빵 하더니 유리창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 난 거지. 지진 얘기도 나와. 그 충격으로 지진도 발생을 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원자탄 실험을 하면 인공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인공지진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핵폭탄은 바닥에 부딪혀서 터트리는 게 아니야. 공중에서 터트리는 거야. 그래야 살상력이 제일 높거든. 근데 이게 공중에서 터졌는데 지진이 발생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위력으로 터진다는 얘기인데 차르본바가 터졌을 때 미국이 이제 뭐 첩보가 있었겠지. 측정한 지진의 규모가 5.25. 와. 엄청 큰 거잖아. 예전에 우리 뭐 포항이나 경주에서 큰 지진 났다 했을 때가 이 정도였는데 5.25로 관측이 됐고 이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 반을 돌아야 없어졌대. 와. 내가 보기엔 지구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구 어떻게 버텼냐.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그치. 그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뭐라고 지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우매하다니까. 진짜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치. 군비 경쟁의 끝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 뭐 인류가 지금까지 터뜨린 가장 큰 폭탄이니까 폭심지, 폭탄이 터진 중심지에서 이제 발생하는 화구 이제 뭐 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시뻘건 이제 화구가 막 이렇게 커지는데 그 불구덩이의 크기가 8km. 와. 그리고 그 불구덩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거기는 다친다, 죽는다가 아니고 증발하지, 증발.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증발하는데 불구덩이만 8km니까 충격파와 복사열, 뜨거운 열까지 합치면 반경 35km까지는 초토화. 터지는 즉시 터졌다 이게 보이지도 않아. 그냥 터지는 순간 초토화인데 만약에 서울시청의 차르본바가 터졌으면 1초도 되지 않아서 서울의 대부분의 모든 구는 다 증발하고 경기도권까지 충격파가 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 외곽까지도 충격파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하지. 이 정도면 뭐 사실 뭐 상상이 안 되지. 그치? 안 되지. 상상이 안 되지. 이거 뭐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핵폭탄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보는 게 버섯구름이지. 이게 엄청난 기압이 발생하면서 구름이 위로 쫙 치솟는데 이때 발생한 버섯구름의 높이가 67km.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근데 그 생각은 못 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으면 아니랬겠지. 그치. 똑똑한 게 맞을까? 그 사람들이? 자전축이 바뀌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더 멍청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음모론을 펼쳐보건데 지구온난화는 이래서 생겼나? 뭐 그랬을 수도. 그때 뭔가 자전축이 틀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고 비행 여객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닐 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그게 지상에서 10km에서 12km야. 근데 버섯구름이 67km로 생겼다는 얘기는 미쳤다. 비행기 여객기를 타고 가면 버섯구름의 줄기만 보이는 거지. 그치. 그것도 아랫부분 줄기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차르본바가 터졌을 때 버섯구름은 달에서 찍혔대. 와. 달에서도 보면 지구의 어느 부분, 북극해 어느 섬 주변이 봉긋하게 올라와 있는 거야, 구름이. 그 정도였다고 하고. 근데 안느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소련이 원래 100메가톤 실험을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약간 사람이 100 상징적이잖아. 100메가톤으로 차르본바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어디서 터트리든 모스크바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병신들. 그러니까 자국의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은 거야. 실험치고. 그래서 절반인 50메가톤으로 터트렸는데도 이 정도 900km 떨어진 핀란드의 가정집에 창문이 깨질 정도의 폭탄이 된 거지. 아니 근데 지들이 뭐 돼? 그니까. 뭐 전세했어 지구? 다 같이 사는데 왜 지랄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에피소드 중에 우주 탐험의 역사 우주 탐험의 역사란 얘기를 했는데 차르본바까지 터트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지구에서는. 그치. 아무리 강한 기술력이 있어도 그걸 보여줄 데가 없어서 이제 M1 우주에 날리기 시작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다행이지 우주로 날리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 내가 원래 이제 2021년에 준비하려고 했던 지상 최대의 무기, 뭐 인류 최강의 무기 이런 건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 차르본바가 어쨌든 인류가 개발한 건 아니지. 인류가 터트린 무기 중엔 가장 센 거고 이게 냉전 시대의 폭탄이거든. 차르본바는. 그럼 지금 2023년에 어떤 나라든 간에 맘먹고 폭탄을 만들어서 터트리려고 하면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아. 그치. 지금 뭐 500메가톤, 뭐 1000메가톤 못 만들겠어? 만들고자 하면 만들겠지. 더 잘 만들겠지. 근데 그거를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터트리면 사실상 인류의 종말과 다름없는 거지. 지구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결국에는 그런 무기들은 이제는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지. 맞아. 이제는 터트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해. 터트려 봤자 이제 자국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고 상대 쪽에서도 쏠 거고. 인류가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에드워드 텔러가 수소폭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수소폭탄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던 그 수소폭탄이 결국에는 맞았고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세계 최강의 무기라는 이 에피소드를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부터야. 짧게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 차르본바를 비롯한 수소폭탄에 대해서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 우린 알고 있어야 돼. 대한민국은 알고 있어야 돼. 북한? 왜? 북한. 북한이 수소폭탄이 있을까 없을까? 말하는 거 보니까 있나 본데? 있어. 그게 문제야. 대박. 어떻게 가져갔대? 소련이 좀 줬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중국이 줬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줬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사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실험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 6번의 핵실험을 했어. 그리고 핵실험을 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진파가 관측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서 터뜨렸을지까지도 다 역추산을 할 수 있어. 보통은 지하에서 하지. 그 북한은 뭐 태평양에 섬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했던 2017년 6차 핵실험 이때가 좀 문제가 됐지. 아까 히로시마가 몇 킬로톤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20 아니다. 비슷해. 15. 6. 15킬로톤. 15킬로톤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건데 2017년 6차 핵실험, 북한의 6차 핵실험에서 터진 폭발의 규모가 100킬로톤에서 300킬로톤인 걸로 측정이 됐어. 미쳤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100킬로톤짜리 원자분열, 그러니까 핵분열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00킬로톤에서 300킬로톤의 폭발이 되려면 우선 수소폭탄이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가 북한이 수소폭탄에 성공을 했다라고 그때 다 인지를 했고 그게 맞아서 그런지 그 이후로 핵실험이 더 없어. 2023년까지 없는데
그리고 이때 수소폭탄을 완성했다는 거를 전 세계가 알고부터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다 아는 얘기야. 북한이 중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한 게 6차 핵실험 이후고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한 것도 6차 핵실험 이후야. 아까 앤서가 얘기한 것처럼 보유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이야. 진짜. 핵분열 폭탄? 뭐 그거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때 봤지만 물론 강력하지만 도시 하나 정도, 소도시 하나 정도를 초토화시킬 정도의 폭탄이지만 수소폭탄을 만들 줄 안다는 얘기는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위협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회담이 다 6차 핵실험 이후에 진행돼. 만약에 6차 핵실험에 수소폭탄 정도의 100킬로, 300킬로톤의 폭탄이 관측이 안 됐다? 안 했을 거야. 중국도 거들떠도 안 봤을 거야. 그래서 2017년에 6차 핵실험 했으니까 1년 뒤, 바로 1년 뒤야. 2018년에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돼.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엄청난 의전을 해줘. 거의 뭔가 상대국 정도? 약소국을 초대한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비슷한 급으로 의전을 해주고 같은 해에 북미 정상회담도 해. 우리가 이건 알아. 이거 뭐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어쩌고 맞나? 베트남이었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무진 협상이 끝나고 2019년에 정상끼리 만나서 악수도 하고 뭐 그런 걸 하고 한 발짝 더 나가서 2019년에 판문점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셋이 다 모이지. 이거 왜 모였느냐? 갑자기 친해지고 싶었나? 그게 아니고 2017년에 수소폭탄을 만든 거를 전 세계가 알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달래야 된다고 전략이 바뀌는 거야. 그게 진짜로 달래려는 건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게 바로 2017년 6차 핵실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앞에서 야 수소폭탄 대단하네. 버섯구름이 67kg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있고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지. 와 어떡하냐.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그 방사능 낙지는 우리한테 안 왔을까? 왔겠지. 뭐 그거 생각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는 거지. 물론 이제 지하에서 실험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왜냐하면 인공위성으로 북한은 미국이 그 인공위성으로 북한을 거의 다 보고 있거든.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지하에서 하는데 뭐 그게 우리에게 뭐 지하수든 어떠한 형태로든 안 흘러왔을까? 뭐 그것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 결국 이 북한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핵폭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열심히 만들었고 수소폭탄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소폭탄의 외교력은 엄청났다. 중국과 미국의 정상을 불러들일 정도로 엄청났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을 언제까지 우습게 볼 수 있을까?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 북한? 전쟁하라 그래. 우리가 100% 이기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기긴 이기겠지만 얼마나 죽을까? 우리 북한의 이제 우리의 국민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아득하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은 유엔에 있는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구 일진들이야. 지구 공인 일진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야. 물론 헌법상 국가는 아니지만 이제 6번째로 성공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 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내가 원래 세계 최강의 무기라는 발제를 준비하려고 했던 진짜 메시지지. 역시 색깔론으로 끝내는구나. 댓글도 달리겠구만. 역시 김범래. 아니 뭐 북한과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되는가? 아니면 더 위험한 폭탄을 만들기 전에 접수해야 되는가? 그건 뭐 내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치. 생각보다 북한의 이 핵개발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그러니까 예상이라는 건 전문가의 예상이 아니라 일반인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다. 오랜만에 발제하니까 목이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강의식으로 발제를 해가지고 새롭네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 재밌었어. 자,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 원자탄 영화를 보면서 나는 또 이렇게 수소폭탄 얘기가 나오길래 혹시 북한 얘기도 나오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맞다, 그치? 뭐 전혀 시간대가 그러니까. 다르지. 시간대가 전혀 다르지만 이 수소폭탄, 그 텔러가 얘기하던 수소폭탄의 역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 현재 진행 중인 역사의 주역 중에 한 명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세계 최강의 무기라는 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